가을바람이 선선한 10월의 어느 새벽 4시 침실에서 희미한 옷 스치는 소리가 들린다. 영자는 잠결에 눈을 뜨지만 남편 춘호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다. 시계를 확인한 영자는 한숨을 내쉰다. 또 시작이군. 이번 주만 벌써 네 번째다. 72세의 춘호는 3년 전 중견기업 격리부장에서 은퇴한 후 집에서 소일거리도 없이 무료하게 지내는 듯 보였다. TV 앞에 앉아 종일 뉴스나 드라마를 보고 아파트 단지 정자에서 동년배들과 담소를 나누는 게 전부였다. 저녁이면 소주 한두 잔에 시름을 달래며 나도 이젠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하지만 최근 2개월간 춘호의 패턴이 바뀌었다. 매일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서는 것이다. 영자가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산책 좀 하고 올게 혹은 잠이 안 와서 드라이브나 좀이라고 얼버무렸다. 처음엔 불면증이려니 했지만 너무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외출이었다. 영자는 69세로 춘호보다 3살 어리다. 결혼 45년 차 부부지만 최근 남편의 행동은 낯설기만 하다. 새벽에 나갔다가 오전 9시쯤 돌아오는 남편은 언제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옷에선 희미한 담배 냄새와 알 수 없는 향수 냄새가 섞여났다. 춘호는 20년 전 금연했는데 말이다. 어느 날 아침 영자는 남편의 겉옷 주머니에서 낡은 영수증 몇 장을 발견한다. 새벽 5시 30분에 끄는 주유소 영수증, 24시간 편의점 커피 영수증들. 그리고 이상한 메모 하나. 수요일 새벽 4시 강남역 3번 출구 여자 손님 조심.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여자 손님이라니? 72세 노인이 새벽에 여자를 만나러 다닌단 말인가? 영자는 친구들에게 넌지시 물어본다. 요즘 남편들이 새벽에 바람 피우는 경우 있대? 친구들은 웃으며 그 나이에 무슨 바람이야 라고 하지만 영자의 불안은 가시질 않는다. 영자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보려 하지만 춘호는 최근 들어 폰에 잠금까지 걸어뒀다. 평생 잠금 한 번 안 걸던 사람이 통장도 확인해 본다. 매달 생활비로 나가는 돈 외에 특별한 지출은 없다. 오히려 최근 2개월간 통장에 알 수 없는 입금 내역이 몇 차례 있다. 30만 원, 50만 원, 때론 80만 원씩. 여보,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영자가 통장을 내밀며 묻자 춘호는 당황하는 기색을 숨기며 아, 그거? 옛날 후배가 빌려간 돈 갚은 거야라고 둘러댄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다. 남편에겐 돈을 빌려줄 만큼 가까운 후배가 없다는 것을. 영자는 결심한다. 직접 뒤를 밟아보기로. 다음 날 새벽 영자는 일부러 잠든 척하며 남편의 움직임을 살핀다. 춘호는 3시 50분에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는다. 청바지에 점퍼를 걸친 모습이 묘하게 젊어 보인다. 현관문이 살며시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영자는 재빨리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남편을 따라 나선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춘호는 10년 된 그랜저를 몰고 나간다. 영자는 급히 택시를 잡는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들키면 안 돼요. 택시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춘호의 차를 따라간다. 강북의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한강을 건너 강남 방향으로 향한다. 새벽의 서울은 텅 비어 있고 춘호의 차는 능숙하게 도심을 가로지른다. 마치 이 시간 이 길에 너무나 익숙한 듯. 30분쯤 달렸을까? 춘호의 차는 강남역 인근의 낡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선다. 그리고 허름한 건물 앞에 멈춘다. 간판도 없는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간다. 영자는 택시를 멈추게 하고 조심스럽게 뒤따라간다. 지하 주차장은 어둡고 을씨년스럽다. 춘호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춘호는 자신의 그랜저가 아닌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낡은 은색 소나타로 걸어간다. 차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더니 시동을 건다. 영자는 숨죽이며 지켜본다. 그 순간 차 지붕 위의 표지판이 희미한 주차장 불빛에 드러난다. 개인 택시. 남편이 택시를 몰고 있다니. 영자는 믿을 수가 없다. 72세 노인이 은퇴한 격리부장 출신이 왜 새벽에 몰래 택시를 모는 걸까? 춘호의 택시가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영자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본다. 분노와 의아함 그리고 묘한 슬픔이 뒤섞인다.
남편은 왜 이런 일을 가족에게 숨긴 걸까? 생활비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아니면 정말로 돈이 필요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영자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린다. 집으로 돌아가는 새벽 거리는 낯설고 쓸쓸하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영자는 결심한다. 내일부터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남편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침대에 누운 영자의 눈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응시한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한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지만 영자의 마음속엔 어둠만이 짙어져 간다. 다음 날 저녁 영자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긴다. 택시 운전. 그것도 새벽에만. 왜 하필 가족 몰래. 춘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를 보며 요즘 세상 참 각박해라며 혀를 찬다. 그 모습이 어제 새벽 택시를 몰던 남자와 같은 사람이란 게 믿어지지 않는다. 여보, 요즘 몸은 괜찮아? 영자가 넌지시 묻는다. 괜찮지 뭐. 나이 먹으니 여기저기 쑤시긴 하지만. 춘호는 대수롭지 않게 답한다. 그럼 밤에는 잘 자고? 응. 뭐 그럭저럭. 춘호의 시선이 잠깐 흔들린다. 영자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대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운다. 내일 새벽 다시 한번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이번엔 택시를 타고 그를 계속 미행할 것이다. 새벽 4시 10분. 영자는 이번엔 미리 준비를 해뒀다. 어두운 옷에 모자를 눌러쓰고 남편보다 10분 먼저 집을 나섰다. 그 낡은 건물 지하 주차장 근처에서 대기 택시를 잡아 기다린다. 예상대로 4시 30분쯤 춘호의 그랜저가 나타나 지하로 들어간다. 10분 후 은색 소나타 택시가 주차장에서 나온다. 영자는 택시기사에게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멀리 서요라고 부탁한다. 춘호의 택시는 강남 일대를 천천히 순회한다. 신호 대기하며 손님을 기다리는 일반 택시들과는 다르게 마치 특정 장소로 향하는 듯한 움직임이다. 압구정동 한 호텔 앞에 잠시 섰다가 다시 청담동 쪽으로 이동한다. 새벽 5시경 춘호의 택시가 청담동의 한 고급 빌라 앞에 멈춘다. 잠시 후 30대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와 뒷좌석에 탄다. 택시는 다시 출발해 강남 번화가를 벗어나 경기도 방향으로 향한다. 영자를 태운 택시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른다. 손님, 저 택시 무슨 관계세요? 기사가 묻는다. 제 남편이에요. 아,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의심되세요? 요새 그런 분들 많이 태워봤는데. 영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새벽 풍경만 멍하니 바라본다. 1시간 정도 달렸을까? 춘호의 택시는 경기도 어느 산업단지 입구에 손님을 내려준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남자는 택시에서 내리며 두툼한 봉투를 건넨다. 거리가 멀어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영자는 그것이 돈다발임을 직감한다. 일반 택시 요금치고는 과한 제스처다. 남자가 사라지자 춘호의 택시는 다시 서울로 향한다. 이번엔 잠실 쪽으로. 영자의 택시도 계속 따라간다. 기사는 이제 흥미로운 표정으로 이거 완전 탐정 영화 같네요 라며 신이 나 있다. 새벽 7시 잠실의 한 고급 오피스텔 앞에서 춘호의 택시가 또 멈춘다. 이번엔 40대 여성이 타는 게 보인다. 화려한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 택시는 곧바로 인천공항 방향으로 달린다. 영자는 미행을 계속 이어가며 깨닫는다. 남편은 일반 손님을 태우는 게 아니다. 미리 약속된 특정한 손님들만 태우고 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일반 택시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는 것 같다.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돌아온 춘호의 택시는 다시 서울 시내로 들어온다. 이제 오전 9시. 영자를 태운 택시기사는 손님 요금이 많이 나왔는데요. 라며 난색을 표한다. 영자는 조금만 더요. 거의 다 끝났어요 라며 10,000원짜리 몇 장을 더 건넨다. 춘호의 택시는 마지막으로 강남역 근처 한 건물 앞에 선다. 그곳에서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탄다. 짧은 치마에 하이힐을 신은 새벽 시간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차림새.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택시는 다시 그 낡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향한다. 젊은 여자는 주차장 입구에서 내린다. 춘호와 여자가 짧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인다. 여자가 무언가를 건네고 춘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관계가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택시 운전이 문제가 아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왜 남편과 저렇게 친밀해 보이는가? 집에 돌아온 영자는 현관에서 남편을 기다린다. 9시 30분 춘호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선다. 어디 갔다 와? 응? 아침 운동하고. 거짓말. 당신 택시 몰았잖아. 춘호의 얼굴이 굳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숨을 내쉰다. 어떻게 알았어? 뒤따라갔어. 왜 그런 일을 해?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지. 춘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는다. 미안해. 말 못했어. 부끄러워서.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택시 운전이 나쁜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춘호는 말을 흐린다. 그냥 용돈이 필요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고. 우리 노후 자금도 넉넉하지 않잖아. 영자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목소리에서 거짓말의 냄새가 난다. 그럼 아까 그 여자는 뭐야? 마지막에 탄 젊은 여자. 여자? 그냥 손님이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손님이랑 저렇게 얘기해? 춘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당신이 뭘 봤다고 그래. 그냥 일반 손님이야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영자는 거실에 홀로 남아 혼란스러워한다. 남편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단순히 생활비 때문이라면 왜 새벽에만 운행하나? 왜 특정 손님들만 태우나?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받나? 그리고 저 젊은 여자는 정말 단순한 손님일까? 영자는 남편의 재킷 주머니를 뒤진다. 거기서 명함 하나를 발견한다. 김민지 -10-XXXX-XXX. 뒷면에는 춘호의 필체로 수요일 새벽 4시 주의 요망이라고 적혀 있다. 영자는 그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한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심야 택시 불법 운송을 검색해 본다. 검색 결과엔 다양한 기사들이 나온다. 불법 콜택시, 대리운전 사기, 범죄자 운송 등등. 영자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간다. 남편이 단순히 용돈벌이로 택시를 모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혹은 저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밤이 되어도 춘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본다. 내일은 뭘 해야 할까? 남편을 계속 감시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저 여자를 찾아가야 할까? 새벽 3시 옆방에서 춘호가 일어나는 기척이 들린다. 또 나가려는 것이다. 영자는 눈을 감고 잠든 척한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힌다. 영자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간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인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이 마치 낯선 사람 같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진실을 알아내고 말 거야. 영자는 휴대폰을 들고 저장해둔 번호를 바라본다. 김민지. 내일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용기를 내어 그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지 씨세요? 네, 그런데요. 영자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택시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여자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혹시 박춘호 기사님 관련해서인가요?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역시 남편과 이 여자는 아는 사이다. 네, 맞아요. 제가 춘호 씨 아내인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급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린다. 아, 사모님이시군요. 제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무슨 오해요? 새벽마다 당신 태우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사모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기사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내가 지금 당신한테 묻고 있잖아요.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김민지는 당황한 듯 사모님 진정하세요. 제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영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왜 새벽에 우리 남편 택시를 타는 거예요? 무슨 관계죠? 그건 죄송하지만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만나서 얘기할까요? 영자는 주저한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만나야 할 것 같다.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 건데요? 그날 오후 3시 영자는 강남역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김민지를 기다린다. 마음속으로 온갖 시나리오를 그려본다. 혹시 남편의 애인? 아니면 사기꾼? 아니면 정말로 단순한 고객? 3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고 화려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들어온다. 하이힐 소리가 딸깍거리며 영자의 테이블로 다가온다. 가까이서 보니 더 어려 보인다. 20대 중반쯤 될까? 진한 화장에 명품 가방, 고급 시계. 영자의 한 달 생활비만큼 비싸 보이는 옷차림이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김민지예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맞은편에 앉는다. 영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본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 무슨 관계예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한다. 저는 특별한 고객이에요. 기사님이 제 일을 도와주시거든요. 무슨 일?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영자는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선다. 장난하세요? 나 시간 없어요. 솔직하게 말 안 하면 가겠어요. 민지는 당황하며 영자를 붙잡는다.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설명할게요. 앉아주세요. 영자가 다시 앉자 민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간다. 저는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 시간에 일하고 낮에는 쉬는 생활이요. 그래서 일반 택시를 이용하기가 곤란해요. 무슨 직업인데 그래요? 민지는 잠시 입술을 깨문다. 호스티스예요. 강남 쪽 고급 클럽에서 일하고 있어요. 영자는 놀라 눈을 크게 뜬다. 그래서 새벽에 저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남편 택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네. 일반 택시는 새벽 시간에 잡기도 어렵고 술 취한 여자 손님이라고 바가지 씌우거나 이상한 데로 데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사님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굳이 우리 남편일 필요는 없잖아요. 민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한다. 기사님이 제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영자는 깜짝 놀란다. 뭐라고요? 누가 당신 어머니예요? 이정숙 씨요. 사모님도 아시죠?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정숙. 자신의 오랜 친구. 하지만 몇 년 전 갑자기 연락이 끊긴 친구. 정숙이가 당신 엄마라고? 네. 어머니가 예전에 사모님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영자는 혼란스럽다. 정숙에게 딸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잘한 줄은 몰랐다. 그리고 왜 남편이 정숙의 딸을 몰래 도와주고 있는 걸까? 정숙이는 어디 있어요? 요즘 연락이 안 되던데. 민지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영자는 충격을 받는다. 정숙이가 죽었다니.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걸까? 장례식 때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대요. 특히 사모님께는. 왜? 왜 나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인다.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많은 걸 숨기고 사셨거든요. 저한테도. 영자는 눈물이 핑 돈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죽었는데 장례식에도 못 갔다니. 그래서 우리 남편이 당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정숙이 부탁이라도 한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사님께 부탁하셨대요. 제가 혼자라서 걱정된다고. 그래서 기사님이 가끔 저를 챙겨주세요. 새벽에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영자는 복잡한 심경이다. 남편의 선의는 이해가 되지만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 남편이 돈을 받는 건 뭐예요? 통장에 입금된 거 봤어요. 그건 택시비예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기사님이 받지 않으시려고 하는데 제가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영자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 단순히 친구 딸을 돕는 것 치고는 너무 은밀하고 비밀스럽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봤어요. 당신이 우리 남편한테 뭔가 건네는 거. 그건 뭐예요? 민지의 얼굴이 굳는다. 그건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들이 뭘 숨기고 있는 거죠?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봉투를 꺼낸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들이에요. 편지?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통의 편지를 써놓으셨어요. 그중 일부는 기사님께 드리라고 하셨고 일부는 아직 봉인되어 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열어보라고. 영자는 봉투를 받아든다. 거기에는 정숙의 필체로 춘호에게라고 적혀 있다. 이걸 왜 나한테 보여줘요? 사모님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기사님과 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영자는 편지 봉투를 들여다본다. 뜯어볼까 말까? 하지만 이건 남편 앞으로 온 것이다. 이거 우리 남편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드렸어요. 이건 사본이에요. 사모님도 보셔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연다. 안에는 몇 장의 편지지가 들어있다. 춘호야, 오랜만이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서. 하지만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내 딸 민지를 좀 봐줘. 그 애는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연약해. 내가 잘못 키웠나 봐. 너도 알다시피 민지는 특별한 아이야. 그 애의 아버지가 누군지 너도 알고 있잖아. 그 비밀만큼은 끝까지 지켜줘. 영자에게도 말하지 마. 제발. 춘호야, 우리 모두 젊은 시절 실수를 했어. 하지만 그 실수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잖아. 민지는 내 실수의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내 인생의 축복이기도 해. 그 애를 부탁해. 그리고 미안해. 너한테 많은 빚을 졌어. 그때 그 일도 그 후로도. 언젠가 갚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못 갚고 가네. 용서해줘. 마이너스 정숙. 영자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민지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건지. 남편이 정숙에게 진 빚이 뭔지. 그때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지는 고개를 젓는다. 저도 몰라요. 어머니는 많은 걸 말씀 안 하셨어요. 당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모릅니다. 어머니가 절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만. 영자는 혼란스럽다. 정숙과 춘호 사이에 뭔가 숨겨진 과거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민지가 그 비밀의 중심에 있다. 영자는 민지를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온다. 거실에는 춘호가 TV를 보고 있다. 영자는 그를 똑바로 쳐다본다. 여보, 나 오늘 김민지 만났어. 춘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뭐라고? 정숙이 딸이더라. 왜 나한테 숨긴 거예요? 춘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한숨을 쉰다.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정숙이가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응.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내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정숙이가 그러지 말래. 특히 당신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왜요? 왜 나한테는 숨기래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꽉 안는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다. 하루가 저물고 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아직 의문이 하나 남아있다. 춘호가 하는 심야 택시, 그 일에는 정말로 민지를 돕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며칠 후 영자는 춘호의 차를 청소하기로 한다. 화해의 의미로 남편의 그랜저를 깨끗이 해주려는 것이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문을 연다. 앞 좌석을 청소하다가 영자는 우연히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발견한다. 대시보드 아래 틈새에 끼워져 있던 작은 SD카드. 호기심에 주머니에 넣는다. 집에 올라와 컴퓨터에 카드를 꽂는다. 파일들이 나타난다.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들. 최근 3개월치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그냥 일반 블랙박스 영상이겠지.
하지만 뭔가가 영자를 멈춰 세운다. 직감적으로 이 영상들을 봐야 할 것 같은 느낌. 영자는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을 연다. 새벽 4시 30분에 녹화된 영상. 카메라는 차량 전면을 향하고 있지만 룸미러에 뒷좌석이 비친다. 영상 속에서 춘호는 강남의 한 골목에서 중년 남자를 태운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뒷좌석에 타자마자 두툼한 봉투를 꺼낸다. 기사님,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항상 안전하게 모셔드리죠. 남자는 봉투를 앞 좌석으로 건넨다. 춘호가 받아 조수석에 놓는다. 봉투가 잠깐 열리는데 그 안에 만원권 지폐가 가득하다. 적어도 몇백만 원은 되어 보인다. 영자는 화면을 멈춘다. 저게 단순한 택시비일 리 없다. 영상을 계속 본다. 차는 경기도 외곽으로 향한다. 1시간쯤 달렸을까 어느 한적한 공장 지대에 도착한다. 남자가 내리는데 그곳에서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다. 남자는 재빨리 다른 차로 옮겨 탄다. 이건 단순한 택시 운행이 아니야. 영자는 다른 날짜의 파일들을 확인한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쳐진다. 어느 새벽 고급 호텔에서 젊은 여자들을 태우는 장면. 여자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고 춘호는 그들을 인천공항으로 데려간다. 공항에서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자들은 재빨리 그 차로 옮겨 탄다. 또 다른 날 수상한 짐을 실은 남자를 태우는 장면. 큰 여행 가방 2개. 남자는 긴장한 듯 주변을 계속 살핀다. 목적지는 외딴 창고.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이 기다린다. 영자는 손이 떨린다. 남편이 연루된 일이 단순한 택시 운행이 아니다. 이건 불법 운송이다. 어쩌면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영자는 민지가 등장하는 영상을 찾는다. 일주일 전 날짜. 새벽 4시쯤 강남의 한 클럽 앞에서 민지를 태우는 장면. 민지는 취한 듯 비틀거린다. 춘호가 내려서 민지를 부축해 뒷좌석에 앉힌다. 민지야, 괜찮니? 아저씨, 오늘 힘들었어요. 또 술 많이 마셨구나. 손님들이 자꾸 술을 권해요. 안 마시면 매니저가 뭐라 하고. 춘호는 한숨을 쉰다. 그만둬. 이 일, 너한테 안 맞아. 그만두면 뭐 먹고 살아요? 전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내가 도와줄게. 다른 일 찾아보자. 민지는 울먹인다. 아저씨는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전 아저씨 친딸도 아닌데. 춘호는 잠시 침묵한다. 내 아버지가 내 친구였거든. 그를 대신해서 너를 지켜주고 싶어. 제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응. 다만, 실수를 했을 뿐이야. 영자는 눈물을 닦는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춘호는 진심으로 민지를 돕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된다. 민지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춘호는 다시 강남으로 향한다. 그리고 또 다른 손님을 태운다. 이번엔 나이 든 남자. 비싼 양복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찬 모습. 기사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또 있어요. 또요? 이번 주만 3번째인데. 요즘 경기가 좋아요. 그만큼 바쁘다는 거죠. 남자는 두툼한 봉투를 건넨다. 이번에는 100만 원입니다. 위험한 손님이니까. 춘호가 망설인다. 위험하다는 게 말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태워다 주기만 하세요. 영상은 계속된다. 1시간 후 춘호는 어느 고급 빌라 앞에 도착한다. 거기서 한 남자가 타는데 얼굴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새벽 5시에 선글라스를. 남자는 뒷좌석에 타자마자 조용히 말한다. 경찰 주의하면서 가세요. 네? 경찰이요? 요즘 단속이 심해요. 잠결에 눈을 뜨지만 남편 춘호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다. 시계를 확인한 영자는 한숨을 내쉰다. 또 시작이군. 이번 주만 벌써 4번째다. 72세의 춘호는 3년 전 중견기업 경리부장에서 은퇴한 후 집에서 소일거리도 없이 무료하게 지내는 듯 보였다. TV 앞에 앉아 종일 뉴스나 드라마를 보고 아파트 단지 정자에서 동년배들과 담소를 나누는 게 전부였다.
저녁이면 소주 한두 잔에 시름을 달래며 나도 이젠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하지만 최근 2개월간 춘호의 패턴이 바뀌었다. 매일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서는 것이다. 영자가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산책 좀 하고 올게 혹은 잠이 안 와서 드라이브나 좀이라고 얼버무렸다. 처음엔 불면증이려니 했지만 너무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외출이었다. 영자는 69세로 춘호보다 3살 어리다. 결혼 45년 차 부부지만 최근 남편의 행동은 낯설기만 하다. 새벽에 나갔다가 오전 9시쯤 돌아오는 남편은 언제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옷에선 희미한 담배 냄새와 알 수 없는 향수 냄새가 섞여났다. 춘호는 20년 전 금연했는데 말이다. 어느 날 아침 영자는 남편의 겉옷 주머니에서 낡은 영수증 몇 장을 발견한다. 새벽 5시 30분에 끄는 주유소 영수증, 24시간 편의점 커피 영수증들. 그리고 이상한 메모 하나. 수요일 새벽 4시 강남역 3번 출구 여자 손님 조심.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여자 손님이라니? 72세 노인이 새벽에 여자를 만나러 다닌단 말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 영자는 친구들에게 넌지시 물어본다. 요즘 남편들이 새벽에 바람 피우는 경우 있대? 친구들은 웃으며 그 나이에 무슨 바람이야 라고 하지만 영자의 불안은 가시질 않는다. 영자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보려 하지만 춘호는 최근 들어 폰에 잠금까지 걸어뒀다. 평생 잠금 한 번 안 걸던 사람이 통장도 확인해 본다. 매달 생활비로 나가는 돈 외에 특별한 지출은 없다. 오히려 최근 2개월간 통장에 알 수 없는 입금 내역이 몇 차례 있다. 30만 원, 50만 원, 때론 80만 원씩. 여보,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영자가 통장을 내밀며 묻자 춘호는 당황하는 기색을 숨기며 아, 그거? 옛날 후배가 빌려간 돈 갚은 거야라고 둘러댄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다. 남편에겐 돈을 빌려줄 만큼 가까운 후배가 없다는 것을. 영자는 결심한다. 직접 뒤를 밟아보기로. 다음 날 새벽 영자는 일부러 잠든 척하며 남편의 움직임을 살핀다. 춘호는 3시 50분에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는다. 청바지에 점퍼를 걸친 모습이 묘하게 젊어 보인다. 현관문이 살며시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영자는 재빨리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남편을 따라 나선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춘호는 10년 된 그랜저를 몰고 나간다. 영자는 급히 택시를 잡는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들키면 안 돼요. 택시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춘호의 차를 따라간다. 강북의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한강을 건너 강남 방향으로 향한다. 새벽의 서울은 텅 비어 있고 춘호의 차는 능숙하게 도심을 가로지른다. 마치 이 시간 이 길에 너무나 익숙한 듯. 30분쯤 달렸을까? 춘호의 차는 강남역 인근의 낡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선다. 그리고 허름한 건물 앞에 멈춘다. 간판도 없는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간다. 영자는 택시를 멈추게 하고 조심스럽게 뒤따라간다. 지하 주차장은 어둡고 을씨년스럽다. 춘호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춘호는 자신의 그랜저가 아닌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낡은 은색 소나타로 걸어간다. 차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더니 시동을 건다. 영자는 숨죽이며 지켜본다. 그 순간 차 지붕 위의 표지판이 희미한 주차장 불빛에 드러난다. 개인 택시. 남편이 택시를 몰고 있다니. 영자는 믿을 수가 없다. 72세 노인이 은퇴한 격리부장 출신이 왜 새벽에 몰래 택시를 모는 걸까? 춘호의 택시가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영자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본다. 분노와 의아함 그리고 묘한 슬픔이 뒤섞인다. 남편은 왜 이런 일을 가족에게 숨긴 걸까? 생활비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아니면 정말로 돈이 필요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영자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린다. 집으로 돌아가는 새벽 거리는 낯설고 쓸쓸하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영자는 결심한다. 내일부터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남편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침대에 누운 영자의 눈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응시한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한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지만 영자의 마음속엔 어둠만이 짙어져 간다. 다음 날 오전 춘호와 영자는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는다. 춘호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작성한다. 지난 3개월간의 불법 운송 활동, 받은 금액, 브로커의 연락처, 그리고 협박 메시지까지 모든 것을 제출한다. 담당 형사는 40대 남자로 이름은 박진수. 그는 춘호의 진술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기사님, 이거 생각보다 큰 조직이에요. 우리가 몇 달째 추적하고 있던 건입니다. 제가 큰 범죄에 연루된 건가요? 직접적인 범죄는 아니지만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수하고 협조하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 형사는 블랙박스 영상들을 확인한다. 화면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캡처하며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다. 이 사람은 마약 조직 간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불법 도박장 운영자고요. 영자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남편이 그런 사람들을 태웠다니. 그럼 우리 남편은? 부인, 걱정 마세요. 기사님이 모르고 한 일이라면 정상 참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협조해 주셔야 해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말씀드릴게요. 박 형사는 춘호를 별도 조사실로 데려간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상세한 조사를 진행한다. 브로커와의 첫 만남, 점점 이상해지는 의뢰들, 받은 돈의 액수, 운송한 장소들. 브로커를 처음 만난 건 언제였죠? 3개월 전. 아니, 정확히는 3개월 반 전이에요. 제가 심야 택시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어떻게 만났죠? 강남역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40대쯤 됐을까요? 기사님, 정기적으로 일하실 의향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수상해 보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만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일반 택시비의 10배를 드릴게요라고 했어요. 영자는 조사실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진술을 듣는다. 가슴이 아프다.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을 것이다. 춘호는 계속 진술한다. 첫 운송은 단순했어요. 강남에서 인천까지 한 사업가를 태워다 주는 거였어요. 별 문제 없이 끝났고 약속대로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엔요? 일주일 후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도 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얼굴을 가리거나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거나 중간에 차를 바꿔 타거나. 그리고 경찰 조심하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박 형사는 메모를 하며 끄덕인다.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했죠. 근데 이미 깊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돈이 필요했어요. 박 형사는 춘호에게 여러 사진을 보여준다. 이 사람들 중에 아는 얼굴 있으세요? 춘호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그리고 몇 명을 가리킨다.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제가 태운 적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조직폭력배예요. 마약 밀매, 불법 도박, 인신매매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죠. 춘호는 충격을 받는다. 자신이 범죄자들을 태우고 다녔다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았어도 계속했을 것 같은데요. 박 형사가 날카롭게 묻는다. 춘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솔직히 돈 때문에 눈을 감았던 부분도 있다. 박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한다. 기사님,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조직은 상당히 큽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 네트워크예요. 당신 같은 택시 기사들을 이용해서 조직원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거죠. 일반 택시보다 의심받지 않으니까요. 제 말고 다른 기사들도 있나요? 최소 10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첫 협조자예요. 춘호는 고개를 떨군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다. 다른 기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 형사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김민지 씨는 어떤 관계죠? 친구 딸이에요. 제가 챙겨주고 있어요. 민지 씨가 일하는 클럽. 거기도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춘호는 놀라 고개를 든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조직이 강남 일대 여러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이용해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민지가 위험에 처한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사님이 자수한 걸 조직이 알게 되면 민지 씨를 통해 보복할 수도 있어요. 춘호는 공포에 질린다. 그럼 민지를 어떻게 보호하죠? 우리가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도 조사에 협조해야 해요. 클럽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춘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민지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날 오후 민지도 경찰서로 온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조사실에 앉는다. 민지 씨,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박 형사가 부드럽게 말한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클럽에서 일하면서 수상한 점 못 봤어요? 예를 들어 특별한 손님들이 온다거나 뒷거래가 있다거나.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한다. 사실 한 달에 한두 번씩 VIP룸에 특별한 손님들이 와요. 매니저가 저희한테 절대 그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죠? 잘 모르겠어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매니저와 사장님이 엄청 긴장하면서 대접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가끔 큰 가방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가방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조심스럽게 다루더라고요. 박 형사는 메모를 하며 끄덕인다. 혹시 그 가방을 본 적 있어요? 한 번. 화장실 가다가 복도에서 봤어요. 가방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안에 하얀 봉지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하얀 봉지들? 네. 그리고 매니저가 황급히 가방을 닫으면서 저한테 못 본 걸로 해라고 했어요. 박 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마약일 가능성이 높다. 민지 씨, 당신은 중요한 증인이에요. 계속 협조해 주시겠어요? 민지는 두려운 눈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밤 민지는 경찰의 보호 아래 안전가옥으로 이동한다. 춘호와 영자도 임시로 다른 곳에 묵기로 한다. 박 형사의 말에 따르면 조직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있다. 오늘 밤부터 당분간 원래 집에 가지 마세요. 우리가 24시간 경호를 붙일 테니 걱정 마시고요. 영자는 불안한 마음에 묻는다. 정말로 우리가 위험한가요? 조직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제일 위험한 존재예요. 내부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보복을 시도할 겁니다. 그날 밤 11시쯤 춘호와 영자의 아파트에 불이 난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지만 집은 반쯤 타버린다. 방화인 것이 명백하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는 동안 박 형사가 전화를 건다. 기사님, 부인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저희는 여기 없었어요. 방화입니다. 조직의 소행이에요. 역시 보복이 시작됐네요. 영자는 공포에 떤다. 만약 집에 있었다면 죽을 뻔했다. 어떡하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 경찰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조직을 검거해야 해요. 기사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뭔데요? 기사님이 미끼가 되어주세요. 브로커에게 연락해서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미행하면서 조직의 본거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춘호는 망설인다.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이대로는 가족이 계속 위험에 처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손을 꽉 잡는다. 여보, 위험해요. 괜찮아. 경찰이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이게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야. 다음 날 춘호는 브로커에게 연락한다.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브로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린다. 기사님, 경찰 갔다 오셨죠? 춘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거짓말을 한다. 아니요. 그냥 겁이 나서 며칠 쉬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사님, 집에 불난 것도 우리 소행이에요. 하지만 다시 돌아오고 싶다니 좋습니다. 기회를 드리죠.
오늘 밤 자정 강남역 3번 출구. 특별한 손님을 태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춘호는 박 형사에게 보고한다. 박 형사는 즉시 작전을 준비한다. 기사님, 우리가 완벽하게 뒤를 밟을 겁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니 안심하세요. 그리고 이걸 착용하세요. 박 형사는 작은 녹음 장치와 추적 장치를 건넨다. 셔츠 단추 안에 숨길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도 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겁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투입할게요. 그날 밤 11시 50분 춘호는 택시를 몰고 강남역으로 향한다. 뒤로는 여러 대의 형사 차량이 보이지 않게 미행한다. 자정정각 한 남자가 택시에 탄다. 40대 남자 정장 차림. 하지만 얼굴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돈다. 기사님, 오랜만이네요. 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은 아주 중요한 손님이에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향한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춘호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난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지만 경찰 차량은 보이지 않는다. 정말 잘 숨어서 미행하고 있는 걸까?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한적한 공장 지대에 도착한다. 여러 대의 차량이 이미 대기하고 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성인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남자가 내리려는데 갑자기 주변이 환해진다. 경찰 차량들이 사방에서 나타나며 사이렌을 울린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된다. 조직원들이 도망치려 하지만 경찰들이 사방을 포위했다. 총소리와 고함소리가 뒤섞인다. 춘호는 차 안에 웅크리고 있다. 창문 밖으로 체포되는 사람들이 보인다. 브로커도 그중 하나다. 박 형사가 택시로 다가와 문을 두드린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춘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연다. 네. 다행히.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현장에서는 계속 체포 작업이 진행된다. 공장 내부를 수색하니 마약과 불법 도박 기구들, 그리고 위조 여권과 신분증들이 쏟아진다. 조직의 본거지였던 것이다. 총 32명 체포, 마약 50kg, 불법 도박 자금 20억 압수. 박 형사가 보고한다. 영자와 민지도 안전가옥에서 뉴스를 본다. 조직 검거 소식이 속보로 나온다. 큰 범죄 조직 검거. 택시를 이용한 불법 운송망 적발. 민지가 울먹인다. 이모님, 끝난 건가요? 응. 이제 안전해질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며칠 후 춘호는 정식으로 기소된다. 범죄 방조 혐의. 비록 협조자로 활동했지만 법적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재판정에서 검사는 춘호의 혐의를 낭독한다. 피고인은 지난 3개월간 조직범죄단의 불법 운송을 도우며 총 1,200만 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비록 범행의 전모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면서도 계속 협조한 것은 명백한 방조 행위입니다. 변호인인 김지연이 반론한다.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며 범죄 조직임을 인지한 후 즉시 자수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대규모 조직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충분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재판은 길게 이어진다. 증인들이 출석하고 증거들이 제출된다. 영자는 매 재판마다 방청석에 앉아 남편을 지켜본다. 최종 판결일.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춘호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실형은 면했다. 피고인은 비록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자수하고 적극 협조한 점, 고령인 점, 그리고 범행의 동기가 생계형 범죄였던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하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춘호와 영자는 불타버린 집을 정리한다. 보험금으로 수리를 하고 새롭게 꾸민다. 여보,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그래. 이번엔 정직하게 살자.
춘호는 심야 택시를 완전히 그만둔다. 대신 아파트 단지 경비원으로 일을 시작한다. 돈은 덜 벌지만 마음은 편하다. 민지도 클럽을 그만둔다. 경찰 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포상금으로 제과제빵 학원에 등록한다. 이모님, 저 빵집 하는 게 꿈이었어요. 엄마도 그걸 바라셨고요. 잘했어, 민지야.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 영자는 민지를 진짜 조카처럼 돌본다. 이제는 숨길 것도 없다. 민지는 영자의 오빠 딸이니까. 어느 날 세 사람은 정숙의 묘소를 찾는다. 춘호와 영자 그리고 민지. 정수가 우리 왔어. 영자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한다. 이모 보고 싶어요. 민지가 울먹인다. 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감수했지. 춘호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정수가 약속 지켰어. 민지 잘 키웠어. 이제 내가 편히 쉬어. 세 사람은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든다. 마치 정숙이 대답하는 것 같다. 고마워. 잘 살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춘호의 손을 잡는다. 여보, 우리 앞으로 비밀 없이 살아요. 그래.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하지만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춘호는 놀라 영자를 본다. 뭔데?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사실 나도 당신한테 숨긴 게 있었어요. 춘호의 얼굴이 굳는다. 또 다른 비밀이 있다니. 뭐야? 무슨 비밀? 영자는 심호흡을 한다.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놓을 때다. 45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비밀을.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영자는 미소 지으며 앞을 본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어둠이 숨어 있다. 춘호만 비밀이 있었던 게 아니다. 영자도 오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더욱 충격적일 것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는다. 춘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본다. 여보, 무슨 비밀이야? 나 정말 궁금해서 못 참겠어. 영자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다. 손이 떨린다. 45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는 건 쉽지 않다. 여보, 기억해요? 우리가 결혼하기 1년 전. 1973년? 그때가 어떻게? 그때 내가 6개월 동안 시골 외과에 다녀온 적 있잖아요. 춘호는 기억을 더듬는다. 아, 맞다. 외할머니 간병한다고 갔었지.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춘호의 얼굴이 굳는다. 뭐?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나 그때 임신했었어요. 춘호는 의자에서 일어선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임신? 누구 아이를? 민수 오빠 친구. 김태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영자는 고개를 숙인다. 대학생 때 만난 선배였어요. 잠깐 사귀었는데 실수로 임신하게 됐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고 두려웠어요. 결혼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입양 보냈어요. 춘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한다. 45년 전 영자에게 아이가 있었다니. 딸이었어요. 작고 예쁜 딸. 하지만 키울 수 없었어요. 미혼모로 살 수도 없었고 가족들도 몰랐어요. 나한테도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우리 결혼 전에 다른 남자 아이를 낳았다고. 당신이 날 받아줬을 것 같아요? 춘호는 할 말이 없다. 1970년대 한국에서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영자의 선택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 아이, 지금 어디 있는데? 영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낸다. 입양 서류예요. 미국 가정으로 입양됐어요. 이름은 수진이라고 지었어요. 춘호는 서류를 받아본다. 1973년 8월 15일생, 여아, 입양처 미국 캘리포니아. 45년 동안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구나. 미안해요, 여보.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춘호는 영자를 끌어안는다. 괜찮아. 나도 비밀이 있었잖아.
우리 서로 용서하자.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며칠 후 영자는 놀라운 이메일을 받는다. 발신자 제너퍼 킴 김수진. 제목 파인딩 마이 버스 머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제너퍼 킴입니다. 최근 DNA 검사를 통해 친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1973년 8월 15일에 딸을 입양 보낸 적이 있으신지요? 영자는 손이 떨려 마우스를 잡을 수가 없다. 딸이 자신을 찾고 있다니. 급히 춘호를 부른다. 여보, 여보, 수진이가 날 찾고 있어. 뭐? 두 사람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다시 읽는다. 그리고 첨부된 사진을 본다. 45세의 여성. 영자를 닮았다. 아니, 젊은 시절 영자와 똑같이 생겼다. 어머, 정말 내 딸이야. 영자는 울음을 터뜨린다. 45년 만에 딸을 찾았다. 한 달 후 김수진이 한국을 방문한다. 인천공항에서 영자와 춘호가 기다린다. 민지도 함께 왔다. 이모님 떨려요? 그럼. 45년 만에 만나는 딸인데. 도착 게이트에서 한 여성이 나온다. 사진으로 본 것과 똑같은 모습. 영자를 닮은 얼굴.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영자는 말없이 달려가 딸을 껴안는다. 수진아, 내 딸. 두 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서 한참을 껴안고 온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상관없다. 춘호도 다가가 수진의 손을 잡는다. 수진 씨, 반가워요. 저는 당신 어머니 남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찾아주셔서. 카페로 자리를 옮긴 네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눈다. 수진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고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고 한다.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사랑으로 키워주셨죠. 하지만 항상 친어머니가 궁금했어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키울 수 없었어. 이해해요, 엄마. 그때 상황이 어땠을지 알아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럼 저는 수진 언니 조카뻘이 되는 건가요? 수진은 민지를 본다. 내가 민지구나.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어. 정숙 이모 딸. 네. 반가워요, 언니.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한다. 그렇게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인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하나 더 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낸다. 이모님, 사실 엄마가 남긴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오늘? 네. 영자가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는 날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영자는 놀란다. 정숙이 어떻게 알았을까? 편지를 열자 정숙의 필체가 나타난다. 영자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아마 죽기 직전일 거야.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사실 나는 내가 수진이를 낳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때 내가 시골에 갔을 때 나도 따라갔었잖아. 너를 돌봐주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봤어. 그리고 민수 오빠와 내가 사귄 것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어. 너 때문이었어. 내가 수진이를 입양 보내고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나는 내 오빠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어.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사랑이 됐고 민지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민지는 어떻게 보면 내 조카이자 내가 겪은 아픔에서 시작된 생명이야.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영자야,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았어. 실수도 했고 숨긴 것도 많았어. 하지만 그 모든 아픔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태어났어. 수진이도 민지도. 이제는 비밀 없이 살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마이너스 너의 영원한 친구 정숙. 영자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린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정숙과 민수의 관계는 영자 때문에 시작됐고 민지가 태어났다. 춘호는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 그리고 영자 자신도 45년간 딸을 숨기고 살았다. 우리 모두 비밀이 있었네요. 영자가 말한다. 춘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하지만 이제는 다 밝혀졌어.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수진이 가족들을 둘러본다. 복잡한 가족이네요.
하지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민지도 웃는다. 맞아요. 우리 모두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함께잖아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로부터 1년 후. 춘호는 아파트 경비 일을 성실히 하고 있다. 더 이상 비밀 일은 없다.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영자와 함께 저녁을 먹는다. 영자는 수진과 정기적으로 화상 통화를 한다. 손주들도 만났다.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한다. 민지는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다. 가게 이름은 정숙 베이커리. 엄마를 기리기 위해. 영자와 춘호가 단골 손님이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정숙의 묘소를 함께 찾는다. 이제는 1년에 4번씩 모인다. 정숙의 생일, 기일, 그리고 민지와 수진의 생일. 정숙 이모, 저 미국에서 왔어요. 수진이 묘비에 말을 건다. 엄마, 빵집 잘 되고 있어요. 민지가 덧붙인다. 정수가 우리 다 잘 살고 있어. 내 덕분이야. 영자가 꽃을 놓으며 말한다. 고마워, 정수가. 진짜 고마워. 춘호도 고개를 숙인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든다. 마치 정숙이 웃고 있는 것 같다. 잘했어, 다들. 이제 행복하게 살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호와 영자는 손을 잡고 걷는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워. 더 이상 비밀은 없죠? 춘호는 장난스럽게 웃는다. 글쎄, 혹시 모르지.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지? 영자는 남편을 쳐다본다. 농담이죠? 물론이지. 이제는 정말 비밀 없어.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한다. 석양이 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인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낯선 젊은 남자가 다가온다. 혹시 박춘호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선생님 아들입니다. 춘호와 영자는 얼어붙는다. 뭐라고요? 남자는 서류를 꺼낸다. DNA 검사 결과지. 저는 30년 전 선생님과 어떤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영자는 남편을 쳐다본다. 춘호는 식은땀을 흘린다. 여보, 이건. 하지만 말이 끊긴다.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영자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린다. 역시 우리 인생의 끝은 없네요.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 비밀은 끝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와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함께 견디는 것이다.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한 어떤 비밀도 극복할 수 있다. 춘호와 영자는 다시 손을 잡는다.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지만 이번에도 함께 이겨낼 것이다. 45년을 함께한 부부처럼.